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들, 혹시 강제징용의 아이들도 포함된 걸 아시는지요? 2020년 5월 5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강제징용의 비극은 어른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31년부터 일본이 패망했던 1945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200만 명, 그중 정부가 확인된 강제 동원 피해자는 10분의 1 수준인 21만 8,639명, 확인된 21만 명의 피해자 중 14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272명이라고 하였으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은 400명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200만 명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만 밝혀진 수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 아동 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일 거라는 겁니다. 당시 피해 아동 중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된 선호순 할머니는 12살의 나이에 공장으로 가서 2년 동안 하루 12시간을 노동하며 돈도 한 푼 받지 못했으며 도망칠 시에 일본 순사가 고향집 부모님을 괴롭힐 걸 알아 도망칠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10살 때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동원된 한순이 할머니는 끌려간 공장에서 고된 노역이 반복되었으며 이옥순 할머니는 노역 중에 너무 배가 고프자 일본 감독관 식당 앞에 우물통에 있던 참외 껍질을 훔쳐 배를 채우기도 하고 8살에 끌려간 황부영 할머니는 만주로 동원되어 물도 없어서 소 배설물까지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강제징용에 어린이들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5월 5일이 일본의 어린이날과 같다는 이유로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일본인도 있으니 이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로 첫 지정하였으며 그 후 어린이날의 행사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기념일을 옮겼지만 어린이날의 행사가 민족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1937년 소년단체를 해산시키고 행사마저 금지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1946년부터 5월 5일로 지정되며 현재의 어린이날이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부모님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맞춰 특별한 곳으로 떠나기도 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는 아이들은 새로운 장래 희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기념일이지만 70년 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누군가의 돌봄도 못 받은 채 자신의 장래 희망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고된 노역 속에 살아가야 했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은 생계의 자유였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아이들. 그 당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의 헤드라인들은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안타까움에 탄식만 내뱉게 되는데요. 이런 잊혀진 역사, 몰랐던 역사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는 때 생각지도 못한 뜻깊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를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4월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다른 한쪽 팔로 태극기를 쥐며 만세 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 윤영숙 열사의 스토리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며 우리 땅인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독도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연예인 전효성이 착용하면서 계속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70년 전 그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더 특별한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양쪽에 건공감리가 들어간 이 팔찌의 가운데에는 아이들의 이름 또는 번호 등 요청 문구를 레이저 각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찌가 특별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알릴 뿐만 아니라 고메시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당 수익금의 일부가 독도협회에 기부된다고 하니 어린이날 그 어떤 선물보다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이전에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가 아닌 지체장애인의 날이라고 알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마음 하나들이 모이면 큰 마음이 될 거라 믿는다며 지체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 아닌 지금도 태극기 각인 운동화, 태극기 펜던트,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각인된 팔찌, 건공감리가 들어간 애견 목걸이 등 각각의 한국 역사의 스토리를 담아 출시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그들에게 매일매일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악질적인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반성 없는 태도와 꾸준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조기 교육시킴으로써 커가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없으니 그들의 미래 또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기업들의 색다른 생각이 아이들의 훗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트랩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감염병 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45일 만에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면서 그동안 수고를 격려하며 성과에 대해서 평가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의 완화 소식에 일본의 분노는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국이 생활 방역을 선포할 때 일본은 긴급사태 연장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저렇게 방역에 성공할 때 일본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일본을 보라 할 시대는 끝났다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의 규제 하나를 부러워하며 일본도 언젠가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전세계 기업의 1분기 순이익이 40% 감소했는데 일본은 78%나 줄어 최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이 2분기에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 일본 내 경제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2분기 일본의 GDP가 전분기 대비 21.8%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전문가는 마이너스 42%의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경제적 피해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분기 영업이익이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중에 가장 낮은 편이었고 한국은 3대 신용평가사에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타격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아베 정권의 대응은 못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매사의 뒷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을 활용한 방역은 아직도 아날로그가 만연해 있는 일본과 비교되며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효율적인 진단과 추적을 해냈으며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방역체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교과서라고 불렸습니다. 또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며 4월부터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참여연에서 지난달 30일 약 25.7천억 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가결하며 1인당 114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재난지원금은 한국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금액 규모도 더 커서 이것만큼은 더 나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날로그가 일본의 발목을 또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80% 가까이가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도입한 내 번호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카드를 받은 사람은 15.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내 번호 제도는 소득과 과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대신 고유번호가 할당되고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내 번호 카드 신청을 주저하고 대부분 이 번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1인당 114만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3개월이 지나서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과거로부터 이어온 도장서류 문화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촉진해야 할 담당 장관이 도장업계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도쿄의 IT 기업 프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택근무 실시 중이지만 회사에 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에 관해 38.3%가 거래처가 보낸 서류 확인 정리라고 답했습니다. 아직도 종이 문서와 도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본의 관행은 재택근무에 큰 걸림돌이 되며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들이닥친 최악의 감염병은 디지털로 인해서 빠르게 극복해낸 한국과 달리 아날로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일본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전 미야자키 현 지사 동쿠하라 히데오가 지난 3일 TV 아사히 비토다케시의 TV 태클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사스나 메르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감염증 대책이 잘 되어 있었다며 일본은 2, 3월에는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고 선수를 치고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과 달리 일본은 한국의 방식을 깎아내리기에 바빴고 황금 같은 시간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한국은 반대로 해에서 선진국이란 말을 들으며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지난 4일 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용적인 정부와 협력적 국민으로 이루어진 인적 자원과 비교적 미래지향적 자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짐 데이톤은 한국이 지난 50년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았던 서구 모델은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다며 우리 스스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